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0회 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를 묻는 문제였어요. 다음 중 거래 내용에 대해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결합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분계를 먼저 할 수 있어야겠죠. 거래 내용을 보고 분계를 같이 해볼 거고요. 분계를 토대로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분계에 필요한 요소인 계정과목과 금액을 표시하면서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같이 분계해 볼게요. 분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현금 100만 원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에 출자라는 단어가 있으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라는 자본도 증가하게 되는 거래입니다. 1번은 자산의 증가와 대변에 자산의 증가가 아닌 자본의 증가로 수정해야겠네요. 옳지 않고요. 2번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부채를 상환한 거래이기 때문에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게 되고 대변은 현금이라는 자산도 감소하게 되는 거래입니다. 차변의 결합관계가 부채의 증가인데 부채의 감소로 바꿔야겠죠. 옳지 않은 결합관계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이자 3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다.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수익의 발생. 맞는 설명이네요. 4번 보겠습니다. 비품 50만 원을 사고 대금은 미지급하다. 차변의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입니다. 대변은 부채가 증가하고 차변은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대변의 부채의 증가로 바꿔야 하는 거래였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번과 같은 결합관계를 묻는 문제는 종종 등장을 하기 때문에 분계를 반드시 꼼꼼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각각 계정 과목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인데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에 해당하는 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네요. 네, 답은 손익계산서였습니다. 손익계산서의 항목은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재무보고서이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매출원가인데요. 매출원가는 비용 항목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미지급 비용 나오는데 미지급 비용은 뒤에는 비용이지만 뒤에 있는 계정 과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앞에 미지급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차기에 내년에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기말 결산 시에 나오는 계정 과목이 되겠죠. 2번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대표적인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미수수익입니다. 미수수익은 뒤에 수익이라는 글자가 있어도 배에 글씨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미수는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기 때문에 차기에 내년에 받아야 되는 수익이라서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매출원가는 대표적인 영업비용에 해당이 되고요. 기부금은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없는 영업 외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비용과 비용거래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맞네요. 답은 3번이고요. 4번도 보겠습니다. 상품인데 상품은 재고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기부금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인 비용과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3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미지급 미수 계정 과목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네, 1번과 2번에서 나오는 미지급과 미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모두 결산 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고 미수와 미지급부터 볼게요. 미수는 뒤에 수익이라는 수익이 계정 과목이 있는데 차변에 발생하는 자산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받아야 될 수익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익이 예상이 된다. 수익의 예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모두 미수 수익으로 표시를 합니다. 비용도 예상이 될 수 있겠죠. 올해에 받지 못해서 내년에 받아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모두 미지급 비용으로 계정 과목 처리를 합니다. 미지급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아서 부채 계정 과목인 대변에 발생합니다. 반대로 수익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수익을 회수를 해서 내년에 넘겨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내년 수익을 먼저 받게 되면 먼저 받은 수익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대변에 발생하는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옮겨서 넘긴다 라는 뜻인 이연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수익의 이연은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모두 처리를 합니다. 비용도 이연이 있을 수 있겠죠. 내년도에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를 해서 차변에 기재를 하고 비용의 이연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이연은 선수 수익, 비용의 이연은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종종 수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추가로 판서한 부분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정 과목을 또 묻는 문제인데 자산을 분류할 수 있어야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산을 먼저 분류해 볼게요. 자산을 먼저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산은 현금화가 높은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현금화가 빨리 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유동자산, 그리고 1년 이상 걸려서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유동자산은 종류가 두 개 있습니다.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총 6가지로 분류가 되고, 문제에서는 유동자산을 물어봤기 때문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좌자산이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워요. 종이라 함은 현금부터 시작해서 외상매출금, 단기매매증권,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종이로 이루어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모두 당좌자산입니다. 어음 혹은 선급금, 미수금, 돈으로 이루어진 건 당좌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재고자산은 상품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은 모두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외상매출금이네요. 대표적인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2번은 선급비용인데 뒤에 비용이 있어도 앞에 선급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지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미리 지급한 돈은 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은 차량 운반구인데요. 차량 운반구는 형체가 있는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은 상품인데요.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을 분류를 했는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번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맞고요. 문제를 풀 때 자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면 반드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계정별 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계정별 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난다면 대변에 발생하는 계정 과목들인데요. 대변에 발생하는 것, 거래의 8요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의 8요소입니다. 차변에 발생하는 요소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변 요소입니다.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변 요소에 해당하는 종류와 대변 요소에 해당하는 종류들을
알고 계신다면 잔액이 항상 어느 쪽에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채 증가하는 쪽에 혹은 발생하는 쪽에 대변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는 쪽은 차변이죠. 그래서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쪽은 대변이죠. 자본도 증가하는 쪽이 대변이기 때문에 부채와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쪽은 증가하는 쪽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미수금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미수금이라고 하는데요. 미수금은 자산에 해당이 되고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차변의 잔액이 발생하네요. 2번 보겠습니다. 선수수익입니다. 선수는 먼저 받은 수익인데요. 먼저 받았다면 내년에 받을 것 없고 뭔가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존재해서 부채에 해당이 되고 부채는 잔액이 대변에 발생합니다. 증가하는 쪽에 대변 발생하기 때문에 부채는 대변이죠. 3번입니다. 선급 비용인데요. 먼저 지급한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자산은 증가하는 쪽의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4번은 미수수익인데요. 아직 받지 못한 수익입니다.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받아야겠죠. 채권에 해당이 돼서 자산이고 자산은 증가하는 쪽이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변에 발생하는 것은 부채와 자본인데요. 부채가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거래의 유팔 요소 확인하시고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공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을 뜻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비용은 수익을 위해서 희생된 감소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수익은 한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액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증가액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4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당기순이익은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될 때보다 크게 보고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발생주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금액의 크기는 현금주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6번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역시 개정 과목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정 과목 1번부터 4번까지 비용이 있는데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통신비인데요. 업무에 관련되는 전화요금, 휴대폰요금, 인터넷요금, 우편요금 모두 통신비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수도광열비인데요. 업무와 관련된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광열비, 난방비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수도광열비라고 처리합니다. 수도광열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요. 3번입니다. 접대비인데요. 상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불정 다수인에게 선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선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입니다. 홍보 목적을 위해서 전단지를 제작하는 것도 광고 선전비이고요. 판매 촉진을 위해서 선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모두 광고 선전비로 처리를 합니다.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답은 3번이었고요. 4번도 보겠습니다. 임차료인데요. 업무와 관련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을 빌리고 지급하는 사용료, 빌리고 나서 지급하는 사용료는 모두 임차료로 처리하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3번의 접대비는요. 거래처 관련된 비용이라면 모두 접대비로 처리를 합니다. 접대비
는 거래처라는 단어가 반드시 등장해야 된다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세요. 다음 문제 7번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상품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은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순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자료를 보고 공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의 전기 2월액인데요. 전기 2월액이 기초 상품 재고액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을 다르게 표현하면 상품 전기 2월액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기초상품 재고액은 35만 원이고요. 매출액은 매출원가 구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단기 매입액이 있습니다. 단기 매입액이 단기상품 순매입액인데 만약 단기 매입액에 주어진 자료가 매입 환출이 있거나 매입 애누리가 있거나 혹은 매입 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단기 매입액에서 이 세 가지를 차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주어진 자료에는 이 환출, 애누리, 할인이 없기 때문에 단기 매입액이 순매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만 원을 가산하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37만 원이네요. 37만 원을 차감을 하면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더해서 부르는 말인데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통합해서 부르는 계정 과목이죠. 이 경우에도 매출 원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보면 75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한 결과값은 75만 원이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꼭 외워주시고 이 공식이 필요 없는 내용들도 삭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2021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2천만 원,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50만 원을 2022년 1월 1일에 처분하고 유형재산 처분 손실 30만 원을 인식하였다. 동기계장치의 처분 금액은 얼마인가? 해당 유형재산은 결산 시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네,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021년에 구입을 해서 2022년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사용한 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가치 감소분에 대한 계산은 정액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정액법 공식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중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남아있는 가치, 잔존가액을 차감하고 내용연수,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기간을 나눠주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는데 이런 감가상각비를 매년 계산해서 누적을 시켜 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이런 공식에 의해서 먼저 2021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주어진 자료에서 취득가액은 2천만 원, 잔존가액은 50만 원,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이죠. 5년이 되겠는데 계산을 해보면 390만 원이 됩니다. 390만 원이 2021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토대로 처분 금액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처분한 날은 2022년 1월 1일이죠. 1월 1일인데 먼저 처분할 때 꼭 주의할 점이 기계장치에 처음 사온 취득가액으로 대변의 금액을 기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처분 시에 해당하는 분계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득가액으로 대변에 기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변에 기계장치 취득가액 2천만 원으로 유형자산
을 감소시키고요. 차변에 먼저 계산했던 감가상각 누계액 390만 원,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 있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변에 비용 발생하겠죠. 차변에 30만 원 기재를 하게 되면 차대변이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차대변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처분 금액일 겁니다. 처분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변에 2천만 원과 차대변을 일치시킨다면 1,580만 원이 처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8번 문제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액법의 계산 공식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후에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는 단순한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 꼭 외워두시고요. 그 공식으로 계산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처분 시에 차변에 기재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차대변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해당하는 금액이 처분 금액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8번 같은 문제 공식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억, 니은, 디귿에 각각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주어진 자료 보겠습니다. 판매용 건물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건 모두 다 상품이었죠. 본사 건물로 사용할 영업용 건물은 직접 사용하다면 유형자산인 건물로 처리를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건물을 구입했는데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를 위한 부동산이다.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를 하겠죠. 투자자산입니다. 각각 처리한다. 상품, 건물, 투자 부동산. 답은 2번이었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판매용으로 구입한 건 모두 다 상품, 사용할 목적이라는 건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 투자 목적은 모두 투자 부동산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도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100회 회차에서는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회차였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은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번부터 4번까지의 공통점은 비용이네요. 비용은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이 있는데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1번은 이자 비용인데요.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외 비용이고요. 3번은 외환차손인데요. 외환차손은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환율의 변동에 따른 차이에 따른 손실이 되겠죠. 3번은 감가상각비인데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인데요. 대손상각비라면 외상 매출금 혹은 바드러움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과목인데, 이 경우에 앞에 기타에가 붙었다면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이 아닌 미수금, 해당이 되는 미수금과 같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은 영업외비용이고요. 영업외비용. 그리고 3번은 영업비용이기 때문에 3번이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좀 분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용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지에 따라서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업비용은 다시 또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나눌 수가 있고, 매출원가는 계산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매출액을 위해서 희생된 비용을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계정 과목 굉장히 많아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들인데, 계정 과목 끝에 글씨가 무엇 비로 끝나거나 무엇 류로 끝나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뭐 비로 끝나거나 뭐뭐류 혹은 급여, 세금과 공가, 이렇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면 모두 영업비용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야 해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들인데, 예를 들면 기부금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 이외에도 이자 비용,
이렇게 뭐뭐 비용으로 끝나거나 무슨 손실로 끝난다면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1번에서도 비용으로 끝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기타의라는 추가 설명이 붙었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를 했고, 3번은 감가상각비, 비로 끝났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인 영업비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영업비용과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는 자주 등장하죠. 비용 다시 한번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도 역시나 계정 과목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자료에서 주어진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기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자산이기 때문에요. 자산은 1년 이내라면 유동자산, 1년 이상이라면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볼 수 있고 눈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형체가 있는 자산이라면 있을 유 형태형, 형태가 있는 자산,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 직접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모두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에서 분류하고 있는 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장 건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건물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휴대폰,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이라면 모두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고, 재고자산은 계정 과목이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가 구입한 상품, 휴대폰이라면 상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운반용 차량 운반구, 가구 회사가 만약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상품인데요. 가구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입했죠. 이 경우에는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판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토지. 자동차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라면 재고자산일 테지만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1번과 3번, 4번은 모두 유형자산으로 해당이 되고 2번은 판매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판매용은 상품입니다. 다음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역시나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다음 중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미회수했을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유형자산을 처분했다면 대변에 유형자산인 계정 과목을 직접 줬겠죠. 그리고 차변에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 못 받은 돈 해서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답은 3번인데요.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미수수익입니다. 미수수익은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기 때문에 자산이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이 됐으나 아직 회수되지 않은 수익을 미수수익이라고 합니다.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외상이라는 글씨를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2번 보겠습니다. 선수수익인데 선수는 먼저 받은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중에서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이지만 그 대가를 단기에 미리 받은 경우, 그 경우에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합니다. 유동부채입니다. 4번은 매출채권입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판매 대금의 미회수액을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상거래에서 발생이 돼야 되고요.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경우는 상거래, 상품을 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만약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는 외상매출금 혹은 어음으로 받았다면 받으러음, 이런 매출채권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상품 이외에는 모두 미수금으로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함에 따라 매입 할인을 받고
했고 이를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했을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서가 나왔다면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까지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매입 할인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약정 기일보다 약속한 날짜보다 빠르게 상환했을 경우에 거래처에서 약속한 금액을 할인을 해준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항목인데 매입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수익으로 처리했다면 매입액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고 매출 총이익이 과소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구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을 하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고 구해진 매출 총이익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매입 할인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매출원가의 순매입액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매출원가는 다시 또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매입 할인은 상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해야 하는데 단기상품 순매입액에서 차감을 하지 않았다면 단기상품 순매입액이 많아지게 되겠죠. 단기상품 순매입액이 과대계상되게 되면 더해지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그만큼 과대계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원가를 과대계상시켰다면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항목인데 차감하는 게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많아지게 된다면 매출총이익은 과소계상되게 됩니다. 빼는 금액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총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매출총이익은 과소계상되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는데 매출총이익이 과소계상됐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과소계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영업 외수익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 외수익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 처리했기 때문에 영업 외수익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을 과소계상시키고 영업 외수익을 과대계상시켰다면 당기순이익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불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번의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된다. 네, 맞습니다. 순매입액이 과대계상되기 때문에 과대계상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맞고요. 2번 매출총이익은 과소계상된다고 했는데 순매입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빼는 금액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돼서 매출총이익은 과소계상 맞습니다. 3번은 영업이익이 과소입니다. 영업이익이 과소는 매출총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은 당기순이익이 과소인데요.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영업 외 수익은 과대로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불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과소가 아니라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13번은 손익계산서의 순서를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구하는 절차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전기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아래에 제시된 전표의 분계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전기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분계 내용을 토대로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12월 31일 거래는 모두 동일하고요. 소모품비는 차변에 100만원, 미지급금은 대변에 50만원, 현금은 대변에 50만원, 합계가 차변에 100만원, 대변에 100만원 이렇게 발생한 거래인데요. 먼저 발생된 거래를 분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계로 정리를 하면 12월 31일 분계는 차변에 소모품비 10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 이렇게 분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1번부터 같이 보면 현금의 T계정은 현금 금액이 대변에 있습니다. 대변의 금액을 기재해야 하고 기재할 때는 반대편에 있는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을 기재해야 하는데
소모품비겠죠. 차변에 있는 소모품비 계정 과목을 기재하고 금액은 현금 금액 그대로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변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차변에 기재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전기가 되겠고요. 2번은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대변에 있죠. 대변에 적고 상대 계정 과목을 적어줘야 됩니다. 소모품비입니다. 소모품비를 대변에 적고 금액은 미지급금의 금액을 적어야겠죠. 50만 원.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잘못된 전기입니다. 옳지 않고요. 3번 보겠습니다. 미지급금 대변에 있습니다. 대변의 금액, 미지급금 금액 적고 계정 과목, 상대 계정 과목 적어야 됩니다. 소모품비로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기재했네요. 옳지 않고요. 4번 보겠습니다. 미지급금 대변의 금액이 있습니다. 기재하고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 과목, 소모품비 올바르게 기재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분기한 내용을 기재할 때는 반드시 상대 계정 과목을 기재해야 되고 금액이 있는 쪽에 금액을 적어야 됩니다. 대변에 있는 금액들은 대변에 기재해야 되고 차변에 있는 금액은 차변에 기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해서 기초자본, 기말자본, 기말부채는 얼마인가?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재산법과 손익법 두 가지의 공식이 있는데요. 그 공식을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공식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무상태표 항목인 재산법과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계산하는 손익법이 있습니다.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계산한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요. 재산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끼리 차감을 해줘야 돼요. 손익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자료에서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2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법으로 계산해도 2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꼭 기초자산과 기말자산, 기초부채가 있다는 것은 자본을 계산할 수가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을 하면 자본을 구할 수 있는데요. 기초는 기초끼리 계산해 줘야 돼요. 기말은 기말끼리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가 있죠. 그렇다면 기초 자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50만 원에서 기초 부채 30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기초 자본은 20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 자본이 20만 원이 되고요. 기말 자산은 80만 원인데 지금 기말 자본은 구할 수가 없네요. 기말 부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재산법으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얼마에서 20만 원을 차감을 해야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될까요? 네, 40만 원이 되겠네요. 40만 원에서 20만 원 차감하면 20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 자본은 20만 원, 기말 자본은 40만 원, 그리고 기말 부채는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말 자본이 40만 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80만 원에서 얼마를 차감해야 40만 원이 될까요? 네,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말 부채도 4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5번 같은 문제는 매회 등장이 되죠.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방법과 자본 등식 기억해 주세요. 네, 전산회기급 100회 이론 기출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